한양야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형조 옥사는 해가 중천에 떠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는 죄인들의 신음이 벽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송연하는 여제수의 옷을 수색하고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잉크가 아닌 수많은 인간의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조의 옥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번에는 젊은 사형수 하나가 남았구나. 어미를 죽였다더라.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도현이라 한다. 나이 22. 학문을 하던 잘하더군. 연하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방 안은 냉기가 돌았고 젊은 사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도현, 사형일이 정해졌소. 2달 남았다고 하오. 법에 따라 마지막 소원을 적어야 하니 말해보시오. 사내는 고개를 들었고 한참을 말없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원이라 허망한 것이오. 연하는 붓을 든 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랄 뿐이오. 죽는 날까지 매일 여인의 곁에서 잠들고 싶소. 연하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요. 여인이 죄인 곁에 누울 수는 없소. 도연은 미소도 분노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대가 대신해 주면 되지 않소? 연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모욕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감히 형조의 여속에게 그런 말을 올리다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로구나. 난 죄인이라 부끄러울 것도 잃을 것도 없소.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꾹 눌러 기록을 마쳤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음욕이 아니라 기이한 평안함이 비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연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옥사마당에 달빛이 내리는데 연하의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하의 마음은 자꾸만 어지러웠습니다. 그 사내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인의 곁에서 잠들고 싶다. 형조의 옥사는 늘 냉정한 곳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이상하게 따뜻했고 또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졸 둘이 감방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놈 어미를 죽이고도 여색을 밝힌다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연하는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가슴 한켠이 쿡 찔렸습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엔 두려움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 사내는 마치 모든 걸 이미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기록을 정리하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 사내의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하는 등불을 들고 다시 감방 앞에 섰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바라본 도연의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기댄 채 곧게 앉아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한 말, 그건 농담이 아니었소? 도연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농담이라면 웃는 낯이라도 지었겠지요. 그럼 어찌 그런 말을 입에 올렸소? 부끄럽지도 않소? 부끄러울 것도 없소. 어차피 나는 곧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허무가 스며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눈빛에서 욕망이 아닌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라도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연은 다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등불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스스로를 감추는 듯해 연하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포졸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놈이 너한테 정을 품은 게 아니냐. 조심해라. 연하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소. 말을 마치고 돌아서던 연하의 걸음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서책을 필사하다가도 문득 그 사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다른 옥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연하는 몰래 형조의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죄인들의 진술과 증거품을 기록한 형장록은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인을 풀고 도연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모친 살해, 흉기는 대나무봉, 현장에서 피 묻은 흔적 발견, 자백 없음. 글자들은 정갈했지만 그 사이가 이상하리만치 비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날짜와 시각, 목격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증거 확인 서명도 포졸 한 명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너무 서둘러 쓴 기록이야. 그때 감방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혼잣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내가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분명히 봤는데 연하는 등잔불을 들고 감방 앞에 섰습니다. 누구 말이오? 무슨 사내라 하였소? 도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방에서 검은 옷의 사내가 밖으로 달아났소. 하지만 내가 쫓아 나가 돌아왔을 땐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졌지요. 그렇다면 왜 재판 때 말하지 않았소? 믿어주리가 없을 줄 알았소. 증언이란 힘 있는 자에게만 통하는 법이니까. 연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등잔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원망보다 체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을 꾸미는 자라면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며 옥사는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도연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연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내, 어쩌면 진짜로 누명을 쓴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형조의 긴 회랑 끝에서 등불 하나가 바람에 꺼지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인근 마을의 절도 사건을 조사하라 명이 내려졌습니다. 연하는 상관의 명으로 포졸들과 함께 마을에 나섰습니다. 한 노모가 울며 말했습니다. 밤사이 누가 집에 들었는지 그간 모은 돈자루가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장독대 옆에서 흙 묻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부엌문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엔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요? 노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 자식이옵니다. 그 아이가 가져갔나 보구려. 아들은 눈을 피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가 병이 깊어도 약값 쓰지 말라 하셨소. 그저 자식 밥이나 먹으라 하시며 손살에만 치셨소.
그래서 몰래 가져갔소. 내 죄가 큽니다. 연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미의 눈물은 한없이 쏟아졌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포졸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피 붙이라고 하여 봐줄 일인가? 장터로 끌고 가 매를 쳐야지.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법으로 가를 일이 아니오. 포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속 주제에 어디서 판결을 내리는가?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모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죄보다 깊은 가난과 슬픔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조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도연의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지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법이란 죄를 가르지만 그 죄의 이면에는 언제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난, 두려움, 혹은 사랑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 앉아 도연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빈칸으로 남은 진술란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왜 침묵했을까? 그는 어째서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을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서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도연의 눈빛이 떠있는 듯 했습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못한 사내의 침묵이 밤을 가만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거셌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듯 천둥이 울리고 형조의 담장은 검게 젖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감옥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낮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를 맞은 채 젖은 치마를 여미고 옥문으로 향했습니다. 옥사는 적막했습니다. 문지기도 잠들었는지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연하는 열쇠꾸러미를 꺼내 천천히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연하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듣고자 왔소. 무엇을 말이오? 그날 밤 정말로 그대는 어미를 죽이지 않았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가 처마 끝을 때리며 그 소리만 감방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소. 집안이 고요해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는 이미 피투성이로 쓰러져 계셨소. 그 옆에 검은 옷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나는 그를 쫓아나갔지만 이내 놓쳤소. 연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소? 내 말을 믿어주리가 없을 줄 알았소. 하인은 겁을 먹고 입을 닫았고 포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소. 연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슬픔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보다 편견이 먼저인 세상이로군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상한 분이오. 누구도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소. 연하는 등을 돌리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대가 거짓을 말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소.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소. 그녀가 문을 닫고 돌아서자 번개가 벽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얼굴엔 단단한 결심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금기를 넘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옷깃을 적셨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할 사람으로 스스로 그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친 하늘은 희뿌연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형조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죄인들의 물건과 증거품이
차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도연의 말 검은 옷의 사내라는 단서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사건의 기록함을 찾아냈습니다. 함 안에는 피가 말라붙은 대나무봉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그 끝을 살폈습니다. 대나무 틈새에는 작은 천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포의 자락 같았고 그 끝에는 희미하게 금실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관아에서 입는 옷의 자락 같았습니다. 이럴 리가. 연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포졸들 중 한 명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함을 덮고 다른 장부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일자의 옆칸에는 박포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을 체포한 자, 그리고 증거를 정리한 자, 역시 그였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덜컥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여속이 여기서 뭘 하는 게냐? 박포교였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천조각을 소매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은 듯 차분히 답했습니다. 기록이 어수선하여 정리하려 왔습니다. 새벽에 죄인 문서를 만지다니 대담하구나. 그의 눈빛은 음험했고 손엔 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포교 나리께서도 근무 열심이시군요. 저는 곧 나가겠소. 그녀는 품속에 감춘 천조각을 꼭 쥐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가 한참을 따라왔습니다. 형조 마당에 나오자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작은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피는 진범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될 것이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연하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단단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 그녀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연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조각 하나가 품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진실이 살아 숨쉬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의 삶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속이 상소를 올린다는 것은 곧 명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연하는 붓을 들었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형조 포교 박포교가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었나이다. 붓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맺힌 먹물은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글을 마치자 작은 천조각을 상소문 안에 감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상소문은 우여곡절 끝에 형조 참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참판은 서류를 펼쳐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속이 감히 상소를 올려. 그것도 포교를 모함한단 말이냐? 곁에 있던 아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 예전부터 죄인 하나를 두둔한다더이다. 참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명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불러라. 그리고 포교박을 함께 대질하라. 그날 오후 형조 마당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고 박포교는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참판이 물었습니다. 이 여속이 말한 증거라 함이 무엇이냐? 연하는 품에서 천조각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피 묻은 대나무봉에서 나온 자락이옵니다. 금실 자수는 포교의 제복에서만 쓰이는 문양입니다. 박포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습니다. 죄인의 말에 속은 것이옵니다. 그러나 참판은 천조각을 자세히 살피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건 경조 복장의 금실이로다. 참판이 박포교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대는 어디 있었는가? 박포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순찰 중이었사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옷을 확인해보자. 참판이 명하자 포졸들이 박포교의 제복을 조사했습니다. 자락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 끝은 연하가 가져온 천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포졸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박포교가 빚을 독촉하러 도연의 집에 들렀사옵니다. 다툼 끝에 도연의 어미를 죽이고 그 죄를 도연에게 뒤집어 씌웠사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포교는 붙잡혀 끌려갔고 도연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 일을 하였는가? 죄 없는 이가 죽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참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대의 뜻은 장하나 아랫사람이 절차를 넘은 일은 예에 어긋난다. 여속의 직을 거두겠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한 녀석의 붓끝이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오래도록 형조의 벽돌 사이에 스며 있었습니다. 형조 뜰에는 봄 햇살이 번졌습니다. 긴 겨울 같던 사건이 끝나자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흩어졌습니다. 도연의 사형 명령은 거두어졌고 연하에게는 파직명이 내려졌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법도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수척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었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앞엔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 덕에 나는 살았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연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소. 그저 떳떳하게 사시오. 죽음을 벗어난 게 아니라 새 삶을 얻은 것이니 부디 헛되이 쓰지 마시오. 도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소.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형조 담장 밖을 함께 걸었습니다. 도연의 손에는 얇은 천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천 한 조각이 사람의 운명을 바꿨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이란 언제나 작고 연약하지요. 하지만 거짓보다 오래 남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관할을 떠나 남쪽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집도 가족도 잃었고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곳엔 들꽃이 피고 산새가 울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지붕을 얹고 논두렁을 걸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신분도 명예도 잃었지만 그들이 찾은 건 평안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연하는 등잔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었다 하여 세상이 곧 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어둠은 거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나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래 묵은 그늘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옥의 문 안과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은 봄내음을 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바람을 가만히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구나.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양 형조의 어두운 옥사에서 시작된 한 여속과 사형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함도, 안정된 삶도, 세상의 인정도.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떳떳한 양심과 구한 한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죄 없는 일을 가두고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